내 아들 건든 놈들 다 나와. 가만 안 둘 거야, 이 나쁜 놈들아. 가난한 집안에 병든 홀어머니. 가진 거라곤 작은 몸뚱아리와 악밖에 없던 시절. 나는 주먹 쥐는 법을 12살에 배웠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금은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골목 끝에 낡은 체육관 하나. 간판도 없는 시멘트 바닥에 링이 하나, 샌드백이 셋, 줄넘기가 7개. 그게 전부였다.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아마추어 무리에선 잘 나가던 선수였다. 주먹은 무기가 아니다. 주먹은 마지막 말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세상이 너를 무시할 때, 그때 꺼내는 거다. 그 전에는 절대로 쓰지 마라. 당시 관장님의 말을 나는 그 32년 동안 지켰다. 하지만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라 했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이란 게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 마침내 그 주먹을 꺼낼 때가 왔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감성 FM 장마철입니다. 오늘은 44 박태구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새벽 5시면 잠에서 깨어난다. 알람은 6시 30분에 맞춰두었지만 항상 그 전에 눈이 떠진다. 나의 아내 수진이 죽고 나서부터 그랬다. 수진은 내 아들 준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위안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남짓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수진이가 떠나고 처음 한 달은 아예 잠을 못 잤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준서가 방에 들어와서 내 옆에 눕고 준서가 자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야 조금 눈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다. 자긴 자는데 몸이 긴장을 놓지 못하는 듯 싶다. 혹시 준서가 밤새 아팠을까봐. 혹시 열이 났을까봐. 혹시 이불을 걷어찼을까봐. 준서가 9살 때 새벽에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혼자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 준서가 방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수진이를 찾는 거였다. 잠결에 수진이를 찾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 쪽이 나는 줄 알았다. 응급실 가는 내내 준서 이마에 손 얹고 있었는데 손이 떨렸다. 준서한테 들킬까봐 꾹 눌러 잡았다. 그 뒤로 몸이 기억하는 거다. 자면서도 깨어있는 것처럼. 그만큼 준서는 내게 남은 유일한 식구이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5시에 일어나면 먼저 준서 방문을 살짝 열고 확인하는 게 나의 첫 번째 루틴이다. 자고 있으면 됐다.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발소리도 죽이고 들어가서 덮어준다. 중이 남자애가 아빠한테 이불 덮어주는 거 알면 창피하다고 할 것 같아서 소리 안 내고 한다. 발소리도 죽이고. 언젠가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자는 아이 이불 덮어주는 장면을 봤다. 그때는 저런 걸 왜 찍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새벽 5시에 깨서 매일 하는 일이 됐다. 준서는 요즘 옆으로 누워 잔다. 이불을 껴안고. 키가 나를 넘었다. 174cm. 키가 컸던 수진이를 닮은 듯 했다. 키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린 것이 수진이 그 자체이다. 가끔 혹독한 세상을 버티려면 악바리인 내 성격을 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이내 깡패 근성인 나보다는 차라리 잘 됐다 싶다. 새근새근 자는 얼굴을 보면 아직도 아기 같은데 몸은 어른이 되고 있다. 아직 마음은 아기인데 몸이 먼저 자라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 자는 얼굴을 보다가 문을 닫는다. 이제는 밥을 해야 한다. 쌀은 전날 저녁에 씻어 놓는다. 아침에 씻어서 바로 하면 밥이 덜 되고 식감이 달라진다. 전날 저녁에 씻어서 물에 30분 이상 불렸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바로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걸 깨달은 게 수진이 죽고 한 3년 됐을 즈음일 거다. 처음엔 매일 아침 허둥지둥 준서를 학교에 늦게 보내기 일쑤였다.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며 최대한 엄마의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해줄 자신이 생겼다. 김치찌개는 일주일에 2번 끓인다. 화요일이랑 금요일. 그 사이에는 물만 조금 더 붓고 계속 데쳐서 먹는다. 김치찌개는 끓일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다. 이틀째가 제일 맛있다. 준서도 안다. 수요일 저녁에 밥 먹을 때 찌개 맛이 다르다며 이틀째지? 하고 물은 적이 있다. 계란 후라이 2개. 준서가 노른자를 좋아한다. 반숙으로. 흰자는 완전히 익히되 노른자는 반 정도만 익혀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불 세기에 따라 다르고 팬이 얼마나 달궈졌냐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다. 겨울엔 팬이 천천히 달궈져서 더 오래 걸리고 여름엔 빠르다. 9년 동안 매일 이 일을 반복해도 가끔 실패한다. 노른자가 너무 익어버리면 준서가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찡그려진다. 아주 미세하게. 아버지만 아는 표정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7시에 준서를 깨운다. 준서야 일어나. 대답이 없다. 이건 늘 그렇다. 처음부터 대답하는 아침은 없었다. 학교에 다니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아침잠이 많다. 이것 또한 아내 수진이와 많이 닮았다. 수진이도 아침에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아침잠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준서야 빨리 일어나. 이러다 지각하겠다. 알았어 5분만. 늘 형식적으로 날라오는 대답 5분만이었다. 밥 먹어야지. 알겠다고 5분만. 학교 늦어.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 몸을 반대쪽으로 뒤집는 소리. 그러면 나는 문을 닫고 나온다. 거실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린다. 5분. 정확히 5분. 그러면 준서가 머리에 까치집을 만든 채로 나온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그게 늘상 우리의 아침이다. 우리 부자는 누구 부자네가 그렇듯 밥 먹는 동안 별말은 없다. TV를 켜두긴 하는데 보는 건지 듣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배경음이다. 침묵이 너무 무거우면 둘 다 힘드니까. 아침 뉴스가 나오면 가끔 준서가 한마디 한다. 저게 뭐야? 사고 났대. 그 정도. 짧은 말들. 나는 그 짧은 말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중이 아들이 이 아침에 아버지한테 말을 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준서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나도 준비한다. 나는 지금 배달라이더 일을 하고 있다. 왜 배달 일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나름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이다. 배달 유니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나름 루틴이 있다. 긴 팔에 조끼. 겨울엔 바람막이 추가. 장갑은 손가락 없는 것. 손가락 있는 장갑은 터치가 안 돼서 핸드폰 조작이 불편하다. 헬멧은 풀페이스. 처음엔 밤못 쓰다가 사고 날 뻔한 뒤로 풀페이스로 바꿨다. 무겁지만 안전하다. 준서가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 오전 11시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건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다. 배달 일이 어렵냐고 물으면 어렵다. 단순해 보이는데 어렵다. 길을 많이 알아야 하고 날씨를 읽어야 하고 사람을 읽어야 한다. 아파트 단지는 동번호 체계가 다 다르고 주택가는 골목이 복잡하고 상가는 주차가 없어서 잠깐 세워두고 뛰어 올라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나온다. 하루에 12시간 뛰면 많을 때 30건 정도 한다. 적으면 20건. 건당 3,500원에서 4,500원 사이.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할증이 붙는다.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면 많으면 280, 적으면 220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서 나가는 게 있다. 오토바이 할부가 월 15만 원. 보험료가 7만 원. 기름이 월 6만 원 정도. 헬멧이나 장갑 같은 소모품도 있다.
거기다 식비, 공과금, 준서 교복비, 학용품, 가끔 학원비. 남는 게 없다. 정확히는 남기면 안 된다. 남기려면 어디선가 줄여야 하는데 줄일 데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준서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다. 통장 잔고가 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몸이 반응한다. 허리가 쪼이는 느낌. 어깨가 굳는 느낌. 실제로 몸이 긴장하는 거다. 가난은 몸에 저장된다는 말을 어디서 읽은 적 있다. 맞는 말이다. 나는 잔고가 내려갈 때 어깨로 안다. 사실 난 과거 아마추어 복싱 선수 경험을 살려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던 관장이었다. 복서의 폐기로 시작했던 체육관을 닫은 건 2019년이다. 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코로나가 시작됐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한 달, 두 달 모든 게 풀리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끝이 없었다. 원생들이 하나둘 등록을 끊었고 월세는 그대로였다. 나중엔 원생이 셋밖에 남지 않았고 총 들어오는 수강료는 45만 원이었다. 그런데 월세가 150이었다. 말 그대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 사실 코로나 탓만은 아니다. 솔직히 아내 수진이가 없고 나서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체육관에서 회계와 원생 관리를 했다. 그리고 수시로 학부모 상담을 했다. 수강료 연체된 집에 문자 보내는 것도 수진이가 했다. 수강문에 전화 받는 것도 수진이가 했다. 나는 말 그대로 가르치기만 했다. 링 위에 올려 세우고 자세 잡아주고 스파링 시키고. 그것만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없으니 이제는 모두가 내 일이 됐다. 근데 나는 나머지를 할 줄 몰랐다. 학부모한테 전화도 못하고 연체 문자도 못 보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유튜브 보고 배우려 했는데 따라가기가 벅찼다. 그 사이에 원생이 하나 둘 빠져나가며 결국 폐업까지 간 것이다. 수진이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었는지 수진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다. 살아있을 때 몰랐다는 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게, 고맙다고 제대로 말한 적이 있나? 모르겠다. 없을 것 같다. 남자들이 그런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배달을 시작한 건 체육관을 정리하고 나서 바로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이 44세 이력서 써봐야 갈 데가 없었다. 체육교사 자격증도 없고 사무직 경험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복싱 코치로 다른 체육관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월급이 150이었다. 차라리 배달이 그것보다 나았다. 41살에 오토바이를 제대로 배웠다. 정확히는 배달용으로 다시 배웠다. 짐 싣고 달리는 감각이 달랐다. 음식 봉투가 흔들리지 않게 달리는 게 기술이었다. 처음엔 국물이 쏟아진 적도 있어 고객이 환불을 요구했고 플랫폼에서 내 평점이 내려갔다. 평점이 내려가면 배차가 줄어든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금은 평점이 4.9다. 높은 편이다. 정시 배달, 인사 잘하기, 포장 확인.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12시간 동안 계속 지키는 게 어렵다. 허리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졸릴 때도 지켜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의 희망 준서가 건강하면 됐다. 준서가 학교만 잘 다니고 씩씩하게만 자라주면 됐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건 2023년 3월부터였다. 3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다. 준서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라 반팔 체육복을 입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왔을 때 나는 막 배달을 마치고 씻으려던 참이었다. 몸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하루 종일 음식 들고 다니면 옷에 냄새가 밴다. 부대찌개 냄새, 치킨 피자 냄새, 국밥 냄새. 이 모두가 섞이면 이상한 냄새가 된다.
씻기 전까지는 그 냄새를 달고 다닌다. 준서가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찰나에 보고야 말았다. 오른쪽 팔뚝. 체육복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 시퍼런 멍. 어른 손가락 2개 굵기로 길게 이어진 멍. 위에서 아래로. 마치 누가 손으로 팔을 잡고 비틀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었다. 준서야. 준서는 나의 부름에 방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팔 어디서 다쳤어? 준서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자기 팔을 봤다.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다. 내가 봤는지 확인하는 거였다. 넘어졌어. 어디서? 체육 시간에. 나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다. 오래 운동한 사람이라 멍을 보면 안다. 운동하다 넘어지면 멍이 퍼진다. 충격이 면으로 오니까. 쓸리면 상처가 나거나 면적이 넓게 멍이 든다. 근데 그 멍은 달랐다. 선이 있었다. 2줄기. 나란히. 손가락으로 잡아서 생긴 거였다. 힘을 줘서 쥔 거였다. 어른 손이 아이 팔을 잡고 비틀 때 나오는 멍이었다. 하지만 아이 손이었다. 어른보다 좁지만 아이치고는 큰 손. 중학생. 준서야. 아빠 눈 봐. 준서가 눈을 피했다. 누가 때렸어? 아니야. 누가 잡았어? 대답이 없었다. 준서가 방문을 천천히 닫았다. 나는 막지 않았다. 억지로 열면 다치는 건 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계속 그 멍 모양을 떠올렸다. 2줄기. 평행하게. 안쪽 팔뚝에. 손목에 가까운 쪽. 잡힌 거다. 누가 잡아서 끌거나 비틀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 번이면 저렇게 선명하게 2줄기가 나오지 않는다. 직감이라는 게 별거 없다. 경험이다. 나는 20살부터 애들을 가르쳤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맞은 애들을 수없이 봐왔다. 맞은 애는 뭔가가 다르다. 말이 달라지기 전에 몸이 먼저 달라진다. 문이 닫히는 각도가 달라진다. 밥 먹는 속도가 달라진다. 눈이 다르다. 눈을 피하는 방향이 다르다. 거짓말할 때 두려워서 피하는 눈. 창피해서 피하는 눈. 말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피하는 눈. 다 다르다. 두려운 눈은 위를 본다. 창피한 눈은 아래를 본다. 말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피하는 눈은 옆을 본다. 비스듬히. 어딘가 다른 곳을. 준서는 옆을 봤다. 다음 날 아침 준서 가방을 뒤졌다. 사춘기 아들의 가방을 뒤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죄책감이랑 필요성 사이에서 필요성을 택했다. 가방 안에 교과서와 노트가 있었다. 필통. 이어폰. 구겨진 영수증 같은 게 몇 장. 그리고 수첩이 있었다. 녹색 표지에 작은 수첩.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번호 자물쇠. 내 자리. 나는 한참 들고 있었다. 뭘 넣은 건지. 일기인지. 그냥 메모인지. 생각나는 번호를 눌러봤다. 0101. 생일. 안 됐다. 1204. 수진이 생일. 안 됐다. 1217. 수진이 기일. 열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자물쇠가 열려서가 아니라 준서가 엄마 기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게. 이 녀석이 얼마나 자주 그 날짜를 생각하는지. 엄마를 얼마나 자주 꺼내보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다. 준서가 날짜와 함께 짧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었다. 일기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다. 짧은 문장들. 날짜. 누가. 뭘 했는지. 꼼꼼하게. 2월 7일.
급식 때 밥 가져감. 박진우. 2월 14일. 화장실에서 딸배 아들이라고 부름. 박진우, 최성민. 2월 21일. 복도에서 어깨를 계속 침. 임도현. 3월 4일. 체육 시간에 팔을 잡아서 비틀었음. 박진우, 임도현. 날짜가 2월부터 시작됐다. 한 달 넘게. 준서가 혼자 이걸 적고 있었다. 혼자 기록하고 혼자 번호 잠그고 아버지인 나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그 수첩을 들고 부엌 의자에 앉았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배달 나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 배차 알림이 왔다 갔다 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세면대 잡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나는 낯선 사람 같았다. 눈이 빨갰다.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다.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신 뒤 한참 서 있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한다. 준서한테 들키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무서우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아버지니까. 나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 갔다. 가기 전날 밤에 수첩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다. 날짜 순서대로 메모지에 다시 적었다. 학교에서 물어볼 것들도 적었다. 무슨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가해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배달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했기에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학교폭력 예방법, 학폭위, 피해 학생 조치. 조금 읽다 보니까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법 조항이 복잡하고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 그냥 가서 말하자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수업이 모두 끝난 한적한 오후.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한 나는 준서의 텅 빈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초조함에 교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반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붙여진 학급 게시판을 보게 되었다. 순간 수첩에 적혀있던 박진우, 임도현, 최성민이란 이름부터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자식들이구나. 우리 아들을 괴롭힌 놈들이. 나는 핸드폰을 꺼내 3명의 얼굴 사진을 찍어 놓았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자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30대 초반 남자 이한솔 선생님.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교실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선생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게 우리 준서가 쓴 겁니다. 선생님은 수첩을 받은 뒤 천천히 읽어 나갔다.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점점 얼굴이 굳었다. 내가 봐도 알 수 있었다. 몰랐던 거다. 전혀. 이게 사실인가요? 네, 제 아들이 썼습니다.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박준서 학생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했나요? 아니요. 팔에 멍이 수상해 가방을 뒤졌더니 수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수첩을 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당황함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방어적인 것이 섞여 있었다. 어른들이 잘못을 직면할 때 나오는 그 표정. 제가 몰랐네요. 준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선생님이 모르신 건 당연합니다. 제가 아버지인데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학교 측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있어서요. 절차. 그 단어가 그날 처음 나왔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그 이후로 내가 학교 측과 경찰 측과 나눈 대화에서 절차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상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놈의 절차. 아이가 맡고 있는 동안에도
그놈의 절차는 느긋하게 정주행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임이 설명해줬다. 신청서를 써야 한다. 피해자 측에서 접수하거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날짜를 잡고 양측이 출석하고 증인 진술이 있고 결과가 나온다. 이의 신청 기간도 있다. 빠르면 한 달, 보통은 2달이라고 했다. 나는 물었다. 그 2달 동안 준서는 같은 반에서 가해 학생들과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선생님이 잠깐 말이 없었다. 좌석 배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급식 시간마다, 체육 시간마다 마주쳐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전학 조치는 안 됩니까? 전학 조치는 심의 결과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전학을 결정해야 진행이 됩니다. 나는 더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 따져봐야 선생님이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선생님도 결국 절차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절차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폭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피해 내용 상세 기술, 날짜, 장소, 가해 학생 이름, 피해 정도. 나는 준서 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거기다 팔의 멍 사진도 첨부했다. 그날 밤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이었다. 신청서를 내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걸렸다. 그때 문득 아내 수진이가 보고 싶었다.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순간에 수진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가 있었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수진이는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알았다. 나는 그걸 모른다. 나는 설득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다. 그게 평생 약점이었다. 그 주에 준서를 앉혀놓고 말했다. 아빠가 학교에 신고했어. 준서의 표정이 굳었다.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애들한테 말이 갔을 거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아빠가 알았다고 해. 준서 잘못 아니야. 준서가 아무 말도 안 했다. 학교에서 처리해 줄 거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동안 아빠가 옆에 있어. 걱정 마. 또 아무 말도 안 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무거운 고개 끄덕임이었는지. 마치 어른 같았다. 15살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가 어른 같은 체념을 배우면 안 되는데. 학폭위 결과는 2달이란 시간이 지난 5월 초에 나왔다. 그 2달 동안 준서는 가해 학생인 박진우, 최성민, 임도현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담임이 좌석을 조정해줬다. 준서를 창가맨 앞에 그 3명을 교실 뒤쪽에 배치했다. 쉬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급식 시간도, 화장실도. 그 2달 동안 준서가 어떠했는지 나는 다 알 수 없다. 아침과 저녁마다 얼굴을 마주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서가 말을 안 했으니까. 궁금한 마음에 한 번은 물었다. 학교 어때? 그냥. 걔들이 또 뭐라고 해? 안 해. 진짜야? 응.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었다. 그게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학폭위 결과는 서면 사과가 전부였다. 박진우, 최성민, 임도현.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조치가 고작 서면 사과 하나였다. 전학이나 접촉 금지나 출석 정지 같은 더 강한 조치는 없었다. 위원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였다. 수첩 기록과 멍 사진만으로는 부족했던 거겠지. 아이가 직접 증언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이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도 준서한테 직접 증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애들 앞에 세워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판단 실수였는지 모른다. 서면 사과서가 왔다. 봉투 3개. 준서가 뜯지도 않고 가방에서 꺼내서 책상에 올려놨다. 나중에 내가 뜯어봤다. 3장이 다 비슷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10글자. 받아 쓴 것 같은 반듯한 글씨. 반성이 없는 반듯함.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6월이었다. 5월에 학폭위 결과가 나오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다. 준서 하교 시간이 4시 반이었다. 3시 반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담임 종례하고 나오면 걸어서 20분. 늘 4시 반에서 4시 45분 사이에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은 6시가 넘었고 이제는 7시가 됐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내려앉는 그 느낌. 배달 중이었다. 음식을 픽업해서 가고 있었는데 플랫폼에 취소 처리하고 반납했다. 별점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오토바이를 최대 속도로 달렸다. 준서 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걸릴 때마다 전화를 계속했지만 받지 않았다. 7시 30분쯤 문자가 왔다. 아빠, 나 병원에 있어. 어느 병원인지도 없었다. 다시 전화하니까 이번엔 받았다. 준서야, 어디야? 집 근처 큰 길 건너 이웃사랑병원. 목소리가 이상했다. 울다가 멈춘 목소리. 아이가 울다가 멈추면 목소리에 그게 남는다. 숨이 끊어지는 데서 있는 숨결. 왜, 어디 다쳤어? 준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준서야. 어디 다쳤냐고. 갈비뼈. 나는 그 단어를 듣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핸드폰 케이스가 삐걱거렸다. 집 근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병원 입구에 대충 세우고 뛰어들어갔다. 지금 범칙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찰실에 들어갔다. 제가 준서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2번, 3번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골절은 아니고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학생이 말을 안 해서요. 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말했다. 학교 폭력입니다. 나의 말에 의사는 표정이 굳은 채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준서가 처치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이 빨갰다. 나를 보더니 눈을 피했다. 또 그 눈이었다. 비스듬히 옆을 보는 눈. 말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피하는 눈. 이제 그 눈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비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슴이 아팠다. 왼쪽 가슴 안쪽에 무언가가 꽉 쥐어지는 느낌이. 누가 때렸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번 그 새끼들이야?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준서야.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그 순간엔 몰랐다. 아버지가 늘 하는 말. 다 해결해 줄게. 근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 이미 2달이 지났는데. 한참 있다가 준서가 작게 말했다. 화장실 뒤편에서. 누가? 어떤 새끼까? 박진우랑 임도현이. 왜?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학폭위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뭔가가 진정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감은 눈 뒤에서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학폭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학폭위가 서면 사과를 내렸기 때문에. 그 서면 사과 때문에 아이들이 혼났기 때문에. 그래서 준서를 때렸다. 갈비뼈가 금이 가도록. 결국 보복이었다. 신고했더니 더 맞았다. 이 논리가 준서 머릿속에 심어지면 이 아이는 평생 신고를 못한다. 당해도 참는다. 말해봐야 더 나빠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다. 나는 의사한테 상해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 준서를 데리고 나와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천천히 달렸다. 옆구리가 아파서 흔들리면 안 됐다. 신호마다 천천히 섰다. 뒤에서 준서가 내 허리를 꽉 잡았다. 그 손이 느껴졌다. 수진이 손이랑 닮은 손. 크고 가는 손. 따뜻했다. 준서야. 이 손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방법을 모르겠다. 집에 와서 준서를 재웠다. 방에 누워서 자는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가 얕은 걸 보니 갈비뼈가 아파서 깊게 못 쉬는 거였다. 나는 부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운 부엌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밖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밤 배달 라이더였다. 나랑 같은 일 하는 사람.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터지는 게 아니었다. 조용히. 유리 같은 게 서서히 금이 가는 소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내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신뢰였는지도 모른다. 학교가 지켜줄 거라는 신뢰. 나는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배달일을 미루고 오전에 경찰서로 향했다. 가기 전에 서류 파일을 꾸렸다. A4 파일. 투명 포켓에 서류를 하나하나 넣었다. 순서대로. 준서 수첩 내용 타이핑한 것. 멍사진. 학폭위 신청서 4본. 학폭위 결과 통보서. 가해 학생들한테서 받은 서면 사과 편지 3장. 갈비뼈 상해 진단서. 꼼꼼하게 챙겼다. 이게 유일하게 내가 잘하는 준비였다.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로 갔다. 지구대는 즉각 출동하는 곳이고 고소 접수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다. 번호표를 뽑고 20분쯤 기다렸다. 창구에 앉은 경찰관은 40대 남자였다. 경찰관에게 파일을 건넸고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부터 2월 수첩, 학폭위, 서면사과, 보복폭행, 갈비뼈. 경찰관이 서류와 멍사진 그리고 진단서를 순서대로 봤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폭위는 끝났습니다. 결과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보복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분도 학폭위에서 추가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학폭위. 또 신청서. 또 한두 달. 학폭위는 됐고 상해 고소는 어떻게 합니까? 고소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제한적이라서 그렇지요.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애를 이렇게 폭행해놓고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이 아예 안 됩니다. 가해자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다들 15이에요. 그럼 14세 이상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됩니다. 근데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합의요? 네, 피해보상.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겁니까? 경찰관이 내 눈을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형사처벌은 판사도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 아들 갈비뼈에 금이 간 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말이 없었다. 신고 접수는 됩니까?
됩니다. 그럼 당장 해주세요. 서류를 썼다. 가해자 이름, 날짜, 피해 내용. 진단서 복사본을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았다. 사건 번호가 찍혔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그 접수증을 보았다. 사건 번호. 숫자들. 이게 우리 아들 갈비뼈에 금이 간 사건의 번호다. 이 번호로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과 달리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먼저 전화했다. 사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이라 학교 측과 협의 중입니다. 왜 제가 고소한 건데 학교랑 협의를 합니까? 학폭위 결과 이후에 또 폭행당한 거라니까요. 네, 그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언제까지 확인만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달이 더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내가 또 전화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인수인계. 내 아들 갈비뼈 사건이 인수인계 목록 어딘가에 있었다. 그 사이에 준서는 매일 학교에 갔다. 박진우랑 임도현이랑 같은 반에서. 최성민도 있었다. 준서가 무슨 표정으로 그 교실에서 버티고 있었는지,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쉬는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추가적인 괴롭힘은 없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매일 아침 학교를 보내면서도 몰랐다. 준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물어봐도 별일 없다 하였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믿는 것밖에 없어서. 아이가 그냥이라고 하면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게 아버지가 가장 무력한 순간이다. 10월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지 넉 달이 됐다. 담당자가 2번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사건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검토. 넉 달 동안 검토 중. 준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다. 말수가 더 줄고 표정이 없어지고 있었다. 밥을 먹는데 씹는 동작만 있고 표정이 없었다. 학교 갔다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 좋아했던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봤다. 그냥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만 있었다. 한 번은 준서 방문을 열어봤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준서가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내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아빠 왜? 아니야. 그냥. 다시 문을 닫았다.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멍하니 천장 보던 얼굴. 15살 얼굴이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그늘져 있었다. 아이다운 생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래 맞아온 사람이 체념을 배우는 것처럼. 그게 제일 무서웠다. 나는 그 무서움 속에서 선택지들을 다시 훑었다. 학교. 됐다. 학폭위 결과가 서면 사과였다.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걸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경찰. 됐다. 넉 달째 검토 중이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다. 30분에 3만 원이었다. 선임비가 최소 200이라고 했다. 착수금 200에 성공보수 별도. 하지만 나에게 200이란 여유가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봤다. 소득 기준이 있었다. 나는 그 기준을 약간 넘었다. 배달 수입이 기준선 위였다. 조금만 더 못 벌었으면 지원이 됐을 텐데. 그게 또 이상하게 느껴졌다. 더 가난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남은 선택지가 없었다. 아니, 한 가지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억울함을 알리는 것. 다수가 떠들어야 힘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지역 학부모 카페였다. 그 지역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보는 카페. 복싱 체육관 홍보를 위해 예전에 가입해뒀는데
단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은 없었다. 준서 학교 급식 메뉴 같은 거 확인할 때 들어가 보는 정도였다. 글을 쓰기 전에 1시간 정도 빈 창을 보고 있었다. 박진우, 최성민, 임도현. 이름을 올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다. 그 애들 부모가 볼 것이다. 그 애들 주변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학교가 볼 것이다.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아이들도 미성년자니까.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또 생각했다. 근데 내 아들도 미성년자다. 내 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갈비뼈에 금이 갔다. 입술이 터졌다. 불을 끈 채 어둠 속에서 영혼 없이 천장만 멍하니 보고 있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다.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날짜 순서대로 다 적었다. 2월부터 10월까지. 이름, 날짜, 내용. 학폭위 결과. 경찰 반응. 지금 준서 상태. 가해 학생들의 학년반 이름까지. 마지막에 썼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와 경찰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긴 한숨을 쉰 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2시간 뒤에 핸드폰을 봤더니 댓글이 80개였다. 4시간 뒤에 200개가 넘었다. 공유가 됐다. 다른 카페로도 퍼졌다. 같은 지역 맘카페에서 시작해서 광역 카페로, 전국 학부모 카페로. 사람들은 분노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이럴 수 있냐,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 가해 학생 부모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가해 학생 3명의 이름이 인터넷을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100만군의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다. 사흘 뒤에 박진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예상했던 바이다. 첫 마디가 욕설이었다. 야, 이 씨발놈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조용히 들었다. 우리 애 이름을 왜 인터넷에 올려? 미쳤어?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걸 가지고. 철없는 미성년자라고. 제 아들도 미성년자입니다. 뭐? 제 아들도 미성년자예요.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당신 아들한테.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흐른 뒤 박진우 아버지는 다시 소리쳤다. 너 이 새끼 내가 고소할 거야. 이거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명예훼손이야. 다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댁이 누군지는 알고 싶지 않고요. 당장 고소하세요. 저도 할 겁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흘 뒤에 고소장이 날아왔다. 박진우 아버지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2가지.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봤다. 내 아들이 갈비뼈가 금이 갔을 때 경찰은 넉 달째 검토 중이었다. 그런데 박진우 아버지 이름으로 고소장이 오는 데는 나흘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아이를 때리는 건 느린 절차고 아이를 때린 사람 이름 알리는 건 빠른 범죄였다. 박진우 아버지가 딸배인 나보다 힘이 좀 있는 놈이긴 한가 싶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파일에 고소장도 넣어두었다. 이제 파일이 꽤 두꺼워졌다. 11월 14일이었다. 수요일. 비가 왔다. 아침부터 흐렸다.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전 11시부터 내렸다. 배달 나가기 전에 우비를 챙겼다. 비 오는 날 배달은 더욱 힘들다. 미끄럽고 시야가 좁아지고 배달 가방 안에 물이 스며들까봐 신경이 쓰인다. 고객들도 예민해진다. 비 맞은 봉투가 왔다고 별점 1점 준 사람도 있었다.
근데 배달비가 붙는다. 날씨 할증.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더 열심히 뛴다. 오전에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신호 무시하고 들어왔다. 급브레이크. 뒤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가방 속 국밥이 쏟아지는 바람에 고객한테 취소 처리 요청하고 20분 기다렸다. 평점이 또 내려갔다. 오후 5시쯤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준서가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박진우한테 또 맞았어요. 무서워서 직접 말리진 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오토바이 길가에 세우고 그 문자를 다시 읽었다. 3번 읽었다. 죄송해요. 라고 쓴 아이.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모른다. 아마 인터넷에 올린 글에 내 번호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아이가 기억했다가 문자를 보낸 모양이다. 그 아이한테는 지금도 고맙다.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 준서한테 전화했다. 안 받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나 안 받았다. 학교에 전화했다. 담임 선생님이 받았다. 선생님, 오늘 준서가 화장실에서 또 맞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바로. 한참 뒤 담임에게 전화가 왔다. 교실에 있습니다.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교문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우비도 입지 않고 달렸다. 비가 겉옷을 적셨고 속옷까지 젖었지만 미친 듯이 계속 달렸다. 교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빗속에 서서 기다렸다. 준서가 나왔다. 우산 없이. 나랑 똑같이 비를 맞으면서. 교문 지나오다가 나를 보더니 멈췄다. 준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입술 안쪽이 터져 있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오른쪽 뺨이 약간 부어 있었다. 나는 준서를 안았다. 빗속에서, 학교 앞에서, 오토바이 옆에서. 준서가 저항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다. 이 녀석이. 중2 남자애가 아빠한테 안기는 게 창피할 나이인데. 하지만 준서는 늘 안겼다. 내가 안으면 그냥 있었다. 어깨가 흔들렸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서 몰랐는데 어깨가 떨렸다. 미세하게. 내 손 아래에서. 나는 그 어깨를 잡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었다. 박진우 그 새끼 집이 어디인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멈추려고 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뇌의 어떤 부분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준서한테 더 나빠져. 너가 잡혀가면 준서 혼자 남아. 그 목소리가 들렸다. 들렸는데 준서의 어깨가 우는 떨림에 계속 흔들렸다. 나는 준서를 먼저 집에 데려다 줬다.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천천히 달렸다. 갈비뼈가 또 충격받았을 수 있었다. 속도를 줄였다. 턱이 있으면 더 줄였다. 준서가 내 허리를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다. 준서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준서가 내 얼굴을 봤다. 아빠 어디가? 어디 가긴 일하러 가야지. 아빠. 들어가 있어. 준서가 내 팔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가지 마. 나는 준서를 봤다. 젖은 얼굴. 빨간 눈. 입술 안쪽 터진 곳. 뺨이 부은 곳. 마치 내가 어디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간절한 눈빛에서 나는 느꼈다. 가지 마. 아빠가 가면 더 나빠져. 나는 괜찮아. 가지 마. 15살이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부드럽게 준서 손을 떼어냈다. 괜찮아. 진짜 일하러 가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들어가 있어. 곧 와. 다시 오토바이에 탔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니 준서가 보였다. 비 맞으며 서 있었다. 손을 내린 채로. 가슴이 아팠지만 준서를 뒤로 하고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박진우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학폭이 서류에 있었다. 나는 그걸 버리지 않고 파일에 넣어뒀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몸이 알고 있었던 거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걸.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 아파트였다. 빗속에서 미친 듯이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고 1층 로비에 들어갔다. 우비도 안 입고 와서 옷이 다 젖어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다. 로비 한편에 마냥 서서 기다려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가 오갔고 주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30분쯤 지났을까? 학원 가방을 들고 에어팟을 끼고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남학생이 걸어오고 있었다. 교실 게시판에 붙어있던 사진 속 그 얼굴이 맞는 것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에 붙은 명찰을 확인해 보니 박진우. 정확히 맞았다. 박진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나를 봤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 평소 준서를 딸배 자식이라고 놀려댔으니 배달복 입고 있는 나를 준서 아버지라고 짐작으로 알아본 것 같았다. 박진우가 순간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한 발 앞을 막았다. 32년 동안 주먹 쓰기 전에 늘 생각했다. 이게 맞는가? 이래도 되는가? 이러려고 복싱을 배운 게 아닌데. 하지만 그동안의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뜨거운 피가 온몸을 휘감으며 불타올랐다. 아들의 피멍든 팔, 금간 갈비뼈, 피 터진 입술, 학교와 경찰의 답답한 대처, 그리고 사과 한 번 없던 막무가내인 그 새끼의 그 부모. 딱 한 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대 그거면 됐다. 이 모든 응어리를 한 손에 주먹에 담아 박진우의 면상을 향해 시원하게 날렸다. 퍽 하는 박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박진우가 쓰러졌다. 제대로 주먹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코피가 철철 흘렀다. 나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쓰러진 아이를 봤다. 덩치가 커도 아이는 아이였다. 코를 쥐고 바닥에 널브러져 울고 있는 아이. 그때였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다. 나에게 당신 뭐하는 인간이냐며 호통을 치고는 전화기를 들어 119를 불렀다. 그 다음에 경찰을 불렀다. 나는 역시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코뼈가 부러졌다. 한 대에. 그래, 역시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복싱 선수의 경력에 그간의 한까지 서려 있으니 더욱 강했을 것이다. 준서 갈비뼈에 금이 간 것, 학교에 갔던 것, 경찰에 갔던 것, 기다린 것, 또 기다린 것, 넉 달째 검토 중, 서면사과 10글자, 비 맞으며 서 있던 준서, 아빠 가지 마 하며 잡던 준서의 두 손, 그 모든 것에 한이 서린 한 방이었다. 그날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유치장은 처음이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벽이 하했다. 누울 수 있는 얇은 매트. 하룻밤이 참으로 길었다. 누워서 한참을 천장을 보다 보니 준서가 떠올랐다. 집에 혼자 있을 준서가. 전화라도 할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 답답했다. 박진우 부모가 경찰서에 찾아와 개난리를 쳤지만 나는 당당하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석방됐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집에 왔을 때 준서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않은 채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갔다. 준서가 라면을 끓여 저녁을 같이 먹었다. 내가 없는 하루 동안 혼자 뭘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봤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 전에 준서가 말했다. 아빠, 나 때문이야? 아니, 거짓말. 준서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한 거야. 아빠 선택이야. 준서가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준서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잤다. 중이인데 아무 말 없이 베개를 들고 왔다. 나는 자는 척했다. 준서가 내 옆에 누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재판은 3달 뒤였다. 그 3달 동안 나는 배달을 계속했다. 집행유예가 날 거라고 국선 변호사가 말해줬지만 확신은 없었다. 혹시 실형이 나오면, 준서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배달하는 내내 따라다녔다. 국선 변호사는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처음 만났을 때 내 사건 파일을 다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모아온 파일을 통째로 줬다. 두꺼운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파일. 변호사가 다 읽더니 말했다. 이거 다 언제 모으셨어요? 처음부터요. 변호사가 잠깐 나를 봤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했는데 현실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재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피해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담겠다고. 판사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재판날. 법원에 처음 가봤다. 건물이 컸다. 사람이 많았다. 법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다. 평소 뉴스에서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법정에 나설 때면 검은 정장 입은 모습을 보았다. 나도 나름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유일하게 한 벌 있는 낡은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준서가 오겠다고 했지만 학교는 빠지지 말라고 하며 못 오게 했다.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판사가 앉았다. 신문이 시작됐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사전에 계획한 행동입니까? 나는 잠깐 생각했다. 아니요. 사전 계획이 없었다면 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그 장소에서 기다린 겁니까? 아들이 또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갔다는 건 의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내 팔을 건드렸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랑 같이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말할지. 근데 그 순간에 다 날아갔다. 판사가 나를 보고 있었다. 법정이 조용했다. 아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더 말하고 싶었다. 학교에 갔다고. 경찰에 갔다고. 기다렸다고. 서류 다 모았다고. 넉 달째 검토 중이었다고. 그 사이에 아이가 계속 맞았다고. 비 맞으며 가지 말라고 내 팔 잡던 그 손을 봤다고. 근데 그 말들이 이 법정에서 내 형량을 줄여줄 것 같지 않았다. 그냥 입을 닫았다. 국선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다. 길게 했다. 피해 경위, 준서 상태, 학교 대응, 경찰 대응. 준서 수첩 내용을 읽었다. 법정이 조용했다. 최종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판사가 읽을 때 판결 이유 중에 그 구절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이 나라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지. 재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준서가 현관에 서 있었다. 학교가 3시 반에 끝나고 재판이 오후였으니까 준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가방도 안 풀고 교복 입은 채로 현관 바로 앞에. 내가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집행유예야? 응.
준서가 말했다. 다행이다. 나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다행이다. 15살 아이가 아버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집에서 가방도 안 풀고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집행유예라는 말에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무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급식 먹으면서, 오후 내내, 계속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제대로 울었다. 울음소리가 나왔다. 처음으로. 수진이 장례식 때도 소리 없이 울었는데, 혼자 있을 때도 소리 없이 울었는데, 그날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준서가 당황했다. 눈이 커졌다. 가방을 내려놓고 내 옆으로 왔다. 어깨에 손을 얹었다. 크고 따뜻한 손. 수진이 손이랑 닮은 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진정됐을 때 준서가 말했다. 아빠. 응. 나 때문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빠가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야. 박준서. 준서가 나를 봤다. 전체 이름을 부른 게 오랜만이다. 아빠가 미안한 거야. 더 일찍 못 막아줘서. 학교 믿고 기다리는 동안 더 맞게 해서. 경찰 믿고 기다리는 동안 더 맞게 해서. 그게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선택이 잘못된 거야. 너 잘못이 아니야.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준서야. 한 가지만. 뭐? 아빠 후회 안 해. 준서가 나를 봤다. 법적으로 잘못한 건 맞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빠는 후회 안 해. 알겠어? 준서가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이 녀석도 나랑 똑같이 소리 없이 우는 버릇이다. 수진이도 그랬다. 셋 다 소리 없이 우는 집안이다. 그날 밤 같이 밥을 먹었다. 준서가 직접 냉장고에서 오래 머물던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 후라이를 했다.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그날 밥이 제일 맛있었다. 지금도 배달을 한다. 집행유예 2년.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매일 그 시계를 의식하면서 사는 건 아닌데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계산해 본다. 몇 달이 남았는지. 배달하면서 조심한다. 도로에서 더 조심한다. 화날 일이 있어도 더 조심한다. 집행유예 중에 또 사고가 나면 실형이다. 그러면 준서가 혼자 남는다. 그게 유일한 기준이다. 나의 유일한 희망 준서가 혼자 남으면 안 된다. 박진우는 전학을 갔다. 인터넷에 이름이 돌아다닌 것도 있고 내가 그 일을 저지른 것도 있고 최성민과 임도현은 아직 같은 학교에 있다. 근데 준서 말로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고. 두려움 때문인지 양심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 준서가 3학년이 되면 반이 바뀐다. 그러면 아예 다른 반이 된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준서는 요즘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표정이 돌아오고 있다. 밥 먹을 때 씹는 얼굴에 표정이 있다. 여전히 아침에 잘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나면 기지개를 켠다. 아주 크게 소리를 내면서. 그게 좋다. 소리 있는 기지개.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웃는다. 뭐가 웃긴지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지만 작게 남아 소리가 들린다. 그게 좋다. 학교 친구가 하나 생겼다. 이름이 태양이라고 했다. 태양. 이름이 좋다. 가끔 카톡하는 것 같았다. 핸드폰 들고 웃는 게 보였다. 모른 척했다. 그게 좋다. 나는 오전 11시에 오토바이에 오른다. 헬멧을 쓴다. 장갑을 낀다. 매일 똑같은 패턴이다. 근데 매일 다르다. 날씨가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어떤 날은 힘차게 출발하고 어떤 날은 시동 걸고 한참 동안 앉아 있다. 신호에 걸리면 멈춘다. 그 잠깐이 좋다.
그 잠깐 동안 옆을 보기도 하고 하늘을 보기도 하고 사이드미러 속에 내 눈을 보기도 한다. 44의 사나이 눈이다. 많이 낡았다. 근데 아직 살아있다. 12월 17일. 아내 수진이 기일이다. 준서의 수첩 비밀번호 1217. 나는 이날이 되면 매년 달력에 표시된 것도 아닌데 몸이 안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날짜를 확인하기도 전에 안다. 오늘이라는 걸. 공기가 다른 날이다. 꽃을 샀다. 준서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몰라서 수진이 좋아하던 걸 샀다. 작은 흰 국화. 수진이는 화려한 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작고 조용한 꽃을 좋아했다. 결혼할 때 부케도 작은 흰 꽃들로 했다. 이름이 뭔지 몰라서 꽃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소국이라고 했다. 소국 12송이를 샀다. 준서가 같이 가겠다고 했다. 처음이었다. 작년까지는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준비가 됐을 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올해 스스로 가겠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오늘 같이 가 했다.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 그냥 가겠다고. 버스를 탔다. 나란히 앉았다. 준서가 창가에 앉았다. 겨울 들판이 창밖으로 지나갔다. 갈색이고 낮은 들판. 한참 있다가 준서가 이어폰 한쪽을 내 귀에 꽂아줬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무슨 노래인지 몰랐다. 요즘 애들이 듣는 음악. 가사도 잘 안 들렸다. 멜로디가 조용하고 낮은 노래였다. 나쁘지 않았다. 창밖 들판이랑 어울렸다. 버스가 달리고 노래가 흐르고 준서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납골당에 도착했다. 매년 오다 보니 관리하시는 분이 아는 척을 해줬다. 수진이 자리 앞에 꽃을 놓았다. 준서가 한참 서 있었다. 나는 뒤에서 기다렸다. 할 말이 있을 것이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거나 매년 혼자 혹은 머릿속으로만 했던 말들이. 그게 엄마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는 들으면 안 된다. 준서가 중얼거렸다.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돌아오는 버스. 준서가 또 이어폰 한쪽을 꽂아줬다. 이번엔 다른 노래였다. 이것도 모르는 노래였다. 어느 정류장쯤 지나갔을 때 준서가 말했다. 엄마가 아빠 재판받은 거 알았으면 뭐라고 했을까? 나는 창밖을 보다가 준서를 봤다. 모르겠다. 진짜로 모르겠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을까? 화를 낼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할 사람도 아니었다. 무언가 조용히 말했을 것이다. 그 조용한 말이 뭔지. 준서가 말했다. 멋진 아빠라고 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랬을 거야. 수진이는 늘 맞는 말 했으니까. 버스가 달렸다. 해가 짧아서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겨울 저녁. 어느 순간 준서가 졸았다. 내 어깨에 기댔다. 무거웠지만 좋았다. 이 무게를 앞으로 얼마나 더 느낄 수 있을까? 준서가 크면 이렇게 기대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이 어깨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 텐데. 그래도 됐다. 그래도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제대로 키운 거겠지. 수진아, 나 잘하고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계속해 볼게. 매일 아침 밥 차리고 오토바이 타고 저녁에 돌아오고 준서 자는 거 확인하고. 그게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될 거야. 준서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날까지.